중국도 현재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요. 중국이 생각보다 예. 물론 이제 중국 고령화 된다는 얘기는 좀 들었는데 네, 중국 산업 뭐 인력 부족 이렇게 찾아보면 네. 기사가 막 넘쳐나요. 중국이? 예.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노동력 부족 100개 업종. 네, 이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좀 관리를 하겠다. 네네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제조업체의 80%는 노동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2025년 2년 남았죠? 2년이 되면 중국 제조업에서 3천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로 돼 있을지 모른다. 중국이? 예. 그러니까 중국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거대한 산업단지에 네. 옛날에는 다 정말 파릇파릇한 청춘 남녀들이 시간을 그리고 자기 몸을 갈아 넣어서 일을 하고 있었으면 네. 지금 이제 다 아재들이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중국이랑 사실 이런 상황은 비슷하다는 거죠. 보면 네네네. 중국에 전체적으로 사람이 없냐? 이 정도로 사람이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될 만한 이슈 가져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약간 좀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각하고 네. 당장 닥친 이런 문제 하나 갖고 오셨군요. 예, 맨날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네. 뭐 지구본 연구소에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다 보니까, 야, 이 문제가 이제는 정말 글로벌 이슈, 모든 나라의 고민이 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예.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네. 인구 어떻게 메꿀 거냐? 네. 메꿔야 되나 하는 저는 생각이 늘 있는데, 그렇죠. 메꿔야 되나 보죠. 메꿔야 되나라고 생각을 딱 이제 드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네. 대한민국에서는 보통은 대도시에 살 땐 평소엔 잘 몰라요. 근데 집안에 누가 특히 어르신들이 이제 아프셔서 병원에 한번 가보면 대번에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0년 넘게 이제 아버지랑 이제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입원하셨을 때는 간병하시는 분들이 한 절반 이상이 한국 분들이셨어요. 아유, 중국 분들이에요? 요즘에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지난 한 2달 넘게 이제 네. 입원하셨었는데 한 번도 한국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국 분은 그 일을 안 하시는 모양이죠. 네. 그 일보다 편하고 이제 급여 수준도 괜찮은 뭐 재가 요양 보호사라든지 다른 이제 시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야, 고령화가 이렇게 급속히 진행되면 누가 제가 늙을 때쯤 되면 누가 돌봐주지? 돌보면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일은 누가 해요? 그러니까요. 다 사람들 그 뒷바닥에 일은 누가 합니까?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요즘에 이런 이제 노동력 부족, 이민 이런 데 이제 좀 꽂혀 있는 이제 이런 상태인데 그 이민과 관련돼서 이제 뭐 여러 나라들이 여러 이런 움직임을 보이지만 오늘 먼저 이제 말씀드릴 나라는 대한민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 독일. 독일? 예. 독일. 독일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옛날에 1960년대 한창 경기가 너무 좋고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대규모로 데려왔던 이제 뭐 튀르키예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까지도 시민권을 안 주고 있어서. 독일이? 예. 그래요? 예. 그 자식들 여전히 이제 시민권 없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튀르키예에서 데려와서 예. 그동안에 독일에 사셨고 살았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근데도 시민권 안 줘요? 예. 독일은 왜 그래요? 상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속지주의가 아니고 뭐 속인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전통적으로 채택을 해왔죠. 그래서 혈통 중심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난 러시아 사람인데 나 기록을 막 찾아보니까 내가 뭐 17세기 중반에 우리 뭐 몇 대 할아버지가 옛날 프러시아 지금 이제 지역에서 이주를 해서 쭉 살아왔어. 후손에 자료를 딱 만들어서 갖고 가면 시민권 줘요? 예. 줍니다, 보면. 독일 이상한 나라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독일이란 그 민족 국가가 됐잖아요. 독일도 이제 전쟁을 몇 번 치르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향들이 되게 강했는데 이런 독일이 이제 이민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착수를 했어요. 올해 초에. 예. 그래서 과거 같으면 되게 이게 격렬한 반대와 여러 가지 논란이 될 텐데 의외로 뭐 큰 그거 없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독일이 올해 초에 그 이민제도에 대한 개편을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명분은 한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거는 목표는 뭐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경쟁에서 글로벌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해야 된다. 우수한 인재를 데려와야 된다. 맞죠. 예, 이건 사실 명분으로 제일 좋은 거죠. 네. 두 번째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구의 유입이 필요하다. 세 번째, 사실 제일 필요한 건 뭐냐?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이 너무 심해지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독일의 산업 경쟁력은 올라간다. 무너진다. 네, 여기에 대한 그래서 도대체 독일 뭐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경기는 좀 안 좋지만 네. 뭐 얼마나 사람이 부족하나 봤더니 뭐 여러 추산에 따르면 이제 2035년 한 12년 정도 10년 좀 넘게 네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현재 상태로 내버려 두면 700만 명 정도의 노동력이 부족하다. 700만 명이 부족분이에요? 예, 부족분입니다. 아니 네. 없단 얘기 아닌가? 그렇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도 이제 고령화 추세 꾸준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의 엄살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겠지만 독일의 서비스 네. 제공하는 업체들의 42%, 그 다음에 제조업 현장의 34%, 건설업의 한 30% 정도가 우리가 일감이 있고 더 뭔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캐파 100%를 활용 못한다. 아니 독일은 뭐 저 복지 좋아서 애들 많이 낳는다더니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이민자들이 처음에 와서는 좀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아지는구나. 네,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작년 2022년만 해도 비어 있는 일자리, 네. 당장 누가 꼭 필요한데 네. 비워놓고 있는 일자리가 63만 개. 예, 이게 2021년에는 28만 개로 집결이 됐는데 네. 지금은 63만 개로 늘어났고 아마 이 페이스로 가면 올해는 100만 개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기본적인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면은 와서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못 찾는 거죠. 과거 같으면은 이제 이를테면 건설 현장에서 미장, 예, 그 다음에 용접, 네, 건설 네, 현장에서 네, 뭐 플랜트 용접, 예, 이런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보편적인 기술이잖아요. 산업 네, 네, 국가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런 인력이 없어서 비워놓고 있는 일자리, 이거를 이제 독일이니까 또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갈까?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그 동안에 이제 제한적으로 받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 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독일 말도 이제 독일어도 익숙해지고 네네네네. 이제 데려다 쓸만하잖아요. 한 독일에 이주한 다음에 한 3년 정도에서 한 5년 정도 지난 사람들의 취업률은 98%입니다. 98%. 예, 그냥 다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독일어만 좀 잘하시면 제2외국어 저 독일어였는데. 구텐탁. 네, 아인에 뭐 이런 거 쭉 하고 이히리비리히. 예.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와. 지난 한 20년 넘게 상당히 이제 약화되고 있던 노조의 힘이 갑자기 파워풀해지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사람이 귀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교통부문, 운수부문 이제 총파업을 해가지고 아주 온 국가가 또 마비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는 노동 시간도 짧잖아요, 그죠? 그렇죠, 짧죠. 우리보다 훨씬 짧을 텐데. 훨씬 짧고. 예. 근데도 일할 사람이 없군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독일 외무부 장관이 브라질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뭐 룰라 대통령 취임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인사차 이제 갔는데 그 중에 이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브라질 사람들을 독일에 와서 이제 보육 노동자로 우리가 좀 활용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양국간 협력을 좀 해보면 좋겠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의 이제 그 젊은 여성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타가소 아니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한번 관심 있지 않냐? 우리 한번 이거 진지하게 좀 이야기해보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교부 장관끼리 논의하는 테이블에 이제 올라올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정치권이 나서가지고 그 동안에 쭉 논의만 해오고 있던 것들을 올해 되게 독일답지 않게 빠르게 처리를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에 이제 이주 노동자 이민 갈 수 있는 길이 좀 넓어지고 있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통로를 좀 열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독일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던지. 그 다음에 독일이 인정하는 학위나 독일 업체와 고용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냥 너 들어오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너가 이제 독일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은 없지만 너희 나라에서 독일이 봤을 때 인정될 만한 일단 학위, 뭐 대학을 졸업했다든지 이런 게 있고 그 분야 독일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최소한 2년 정도 이제 실제로 실무 뭐 회사에서 일을 했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으면 받아줄게. 아니면 이제 너희 나라에서 이제 괜찮은 직업 훈련을 받았다는 그런 거 있으면은 와서
일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웬만한 조선업체, 예, 뭐 이런 곳에서 내가 용접 한 10년 횟수, 네. 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독일로 가서 이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노동 조건도 괜찮을 텐데 여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전통적으로 있던 거예요. 너 능력 있어? 너 능력 있으면 우리나라 요만큼 부족하니까 와. 이거는 이제 어느 나라나 다 있는데 네. 요번에 독일이 바꾼 것 중에 하나 큰 게 뭐냐면 기회 카드, 어퍼튜니티 카드라고 그래가지고 포인트 제도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지만 너가 독일에 들어오면 분명히 독일 회사가 너를 데려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어? 뭐 이런 너가 가지고 있는 장기 뭐 입증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점수. 독일어 얼마나 하십니까? 독일어 능력. 그 다음에 너 회사에서 뭐 그동안에 갔던 일 한 거 있어? 뭐든. 네네. 그 다음에 독일 주변 국가들한테는 좀 어드밴티지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포인트로 다 점수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시스템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죠.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다 업종별로 포인트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자기들이 많이 필요한 업종 같은 경우는 그 포인트를 좀 낮춰주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쉽게 갈 수 있도록 가지고 자기도 이미 인력이 충분히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걸 높여주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매년 이제 그 포인트를 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조정을 해주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확보를 해주는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뭔가 내가 그래도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이 좀 있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계약이 돼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런 거 없어도 일단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 용접 뭐 해가지고 용접 기능사 뭐 기사 네. 어느 정도 내가 입증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아직 독일 업체랑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내가 계약은 안 됐어. 내가 이제 구직 활동을 해야 돼. 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안 됐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고용 계약서 갖고 오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들어와서 1년 동안 구직 활동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느냐? 네네. 그게 아니고 주당 이제 20시간까지는 너가 알바를 하던 뭐 하던 괜찮아.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주당 20시간이면은 주 5일 근무하면은 4시간 4시간 반나절 정도 근무를 하고 그다음 나머지 시간에 너가 찾아다니면서 구직 활동하고 구직 활동하는 거 훨씬 여유가 생긴 거죠. 네, 그전에는 네, 내가 안 되는 독일어로 막 다 해야 되는데 이제는 가서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너 그러면 용접 한번 해봐. 그 자리에서 내가 해주면 되잖아요. 야, 너 잘한다. 너 내일부터 또 올래? 이게 이제 되는 걸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진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한가 보네 독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회 카드, 네. 이제 포인트로 바뀌는 요거 같은 경우는 제한이 35세 미만. 좀 젊은 사람들. 네, 젊은 사람들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앞쪽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나라에서 뭔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쉽게 데려오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자관 이 비중년이지만 네. 자질이 좀 있어 보이는 애들은 우리가 문을 좀 열어줄 텐데 일단 젊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막 바꾸면서 하는 게 그동안에 이제 주변 나라들, 네. 좀 유럽 내에서 저개발 국가라고 하는 이제 발칸반도 있는 나라들한테 한 2만 5천 명 정도를 이제 그 쿼터로 허들을 낮춰놓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5만 명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이제 넓혀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민제도의 특징이 요번에 이제 바뀌는 제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와서 노동력 쓰다가 나 그러면 여기서 독일에서 한 15년 일했는데 너 가세요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되게 크잖아요. 네. 시민권 신청을 되게 쉽게 바꿔줬어요. 독일 시민권을? 예, 독일 이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허들을 네. 많이 낮춰줬어요. 원래는 이제 이런저런 조건을 충족하고도 최소 8년 네. 있어야 이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5년만 있으면 독일에서? 예. 아 그래요? 예. 이거 5년 같은 경우도 일반 조건이고 이를테면 나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독일어를 되게 독일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유창하게 난 잘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독일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 내가 회사 끝나고 와서 여러 클럽 활동이라든지 봉사단체 가서 주말에도 열심히 했어. 뭐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노력을 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3년 만에도 와 그래요? 예. 야, 독일 시민권 따는데 그렇죠. 이거 따고 싶은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이중 국적 같은 경우도 EU 회원국 사이에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해줬어요. 뭐 프랑스 사람들이 나 독일에 오래 살았는데, 나 그냥 여기 터 잡고 나 살래. 근데 나 그렇다고 프랑스 국적을 난 포기하기는 싫어. 그러면 이중 국적 해. 네네네. EU 회원국들은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비EU 회원국 사이에서 온 이제 외부에서 온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됐던 거죠. 보면은 여기 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보통 예.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그냥 독일 국적이랑 같이 가라.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이제 하면 그럼 너 한국 국적도 유지하고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독일 시민권도 취득할 수 있어. 저도 그러면 독일 이중 국적 할 수 있어요? 대신 대한민국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이제 이중 국적을 인정 안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독일이 이렇게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네. 독일 인구의 한 12%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1,000만 명 네. 정도가 이제 외국 출신이에요. 예, 그 중에 또 한 절반 정도 되는 570만 명은 10년 이상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미 독일 사회에서 다 일원이 됐고 세금도 내고 있고 그런데 참정권이나 투표권 뭐 다 보장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민자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뿌리 내리고 독일 학교에 다니고 독일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독일 시민권이 아니면 안 되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바뀌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독일이란 나라가 정말 큰 변화를 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네네.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급하다. 사람이 없구나. 근데 그 이민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난민들이 많이 와서 예. 그게 또 사회 문제였잖아요. 독일 한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난민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해 보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천차만별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우리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왜? 난민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이거 난민이라는 건 일회성이잖아요. 네네. 어차피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거면 시스템을 바꾸자. 라는 쪽으로 간 거고 이왕이면 능력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꿔주는데 그 사람들이 독일에 선뜻 와서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내가 독일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을까? 독일 시민권을 딸 수 있을까? 내가 독일에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지? 라는 불안감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네. 내가 열심히 독일 사회에서 일하면 독일 시민권 받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낼 수 있어. 네네네.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도를 바꾸는 거죠. 이거 뭐 우리도 좀 어쨌든 인구가 이렇게 주는 상황이라면 네. 이런 것도 참고는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독일 내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거 제가 예전에 봤던 거에 비하면 거의 반대가 없어요. 너무 늦었다. 그래요? 너무 늦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좋아. 제도는 바뀌었는데 이거 현장에서 이렇게 되겠냐. 그 문제는 뭐냐면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연방정부에서 두들겨가지고 법을 만들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신청 받아서 접수해서 처리를 해주는 수요가 폭증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뭐 시민권 신청 뭐 이런 것들 네네네. 그게 다 지자체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독일 네. 같은 경우는 현재 독일 베를린 같은 경우만 해도 26,000 건이 지금 적체가 돼 있대요. 시민권 신청. 나 자격 요건 다 갖췄으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 당장 두세 배로 늘어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제도가 바뀌면. 지금도 내가 신청한 다음에 법정 기한을 훌쩍 넘겨가지고 2년 이상을 기다려야 최소한 뭐 된다 안 된다 통보를 받을 수 있는데 잠시면 내가 5년 동안 살고 난 다음에 5년 됐다고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면은 답변 받는데 또 5년 걸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제 우려가 이제 있는 정도죠.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있나? 독일이 관료주의로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여튼 뭐 공문 뭐 하나 신청하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죠. 우리는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그냥 가서 번호표 뽑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은 뭐 이야기하면은 바로 발급이 되든지 아니면 이거 써서 주세요라고 하는데 독일은 일단 방문 자체부터가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해야죠. 맞아 여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을 잡고 가서 내가 필요한 걸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저쪽 부서 일이니까 다시 예약을 잡으세요. 맞아. 예. 되게 짜증난다는 얘기를 참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되게 짜증나죠. 예. 근데 어떻든 간에 뭐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오던 어떤 혈통, 민족 이런 거에서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유럽 같으면은 먼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입장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동아시아 입장도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우리도 뭐 이민청 뭐 이런 거 한다고. 예, 이거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아시아 국가들, 동아시아 국가들인데 이제 색깔이 빨갛고
주황색도 있고 초록색, 뭐 파란색도 있어요. 빨간색이 진할수록 2016년 정도의 그 노동 생산 인구, 경제 활동 인구를 유지하려면 도대체 몇 퍼센트 정도의 인구를 이민을 받아야 되나 20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시아 국가들을 평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제일 진한 국가들은 30% 이상의 이민을 받아야 된다. 전체 경제 활동 2016년 경제 활동 인구 대비 이제 30% 이상의 이민을 받아야 이제 2030년에 2016년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 제일 진한 곳은 어디죠? 우리나라네요. 우리나라. 그다음에 타이완, 홍콩, 마카오. 그다음에 저 밑에 싱가포르. 다 공부 열심히 하는 나라. 이 공부 열심히 하는 나라들이 이 애를 안 낳는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 아유 됐다. 네. 그래서 이제 빨간색 국가를 쭉 보다 보면은 전혀 뜻밖의 나라가 옆에 보이죠. 어디죠? 우리 옆에. 재팬. 예, 뭐 일본인데 일본은 우리보다는 색깔이 훨씬 연하네. 훨씬 연해요. 일본 같으면은 한 10에서 20% 정도. 네. 그런데 그 우리 서쪽에 있는 차이나가 보면 어느 색깔이 더 진해요? 일본보다 더 진해요. 일본보다 더 진해요. 와, 차이나가 이렇게 심합니까 지금? 중국이 그러니까 2030년쯤 되면 2016년 정도의 경제 활동 인구를 유지하려면 경제 활동 인구 전체 규모의 한 20에서 30% 정도는 이민을 받아야 된다. 도대체 이민을 몇억 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아니 근데 와, 이 베트남도 생각보다 이민을 받아야 되는 나라예요? 지금 태국도 중국이랑 비슷한 수준이죠. 베트남은 아닐 것 같은데. 다 동남아를 젊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급격하게 늙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2030년 정도 되면 확 이미 꺾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국가들이 그러면 이제 인력을 추가로 공급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미얀마.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인도, 파키스탄.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인도의 인구들이 이제 중국으로 가고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이제 우리나라로 오고 뭐 파키스탄의 인구가 뭐 태국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얼추 맞추면 아시아 전체의 이제 밸런스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당연히 대한민국은 뭐 지금 0.8도 아니고 0.6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실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도 중국이 생각보다 물론 이제 중국 고령화 된다는 얘기는 좀 들었는데 이 정도로 수입까지 해야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현재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저도 이제 그 번역기 돌려가지고 중국 뭐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산업 뭐 인력 부족 이렇게 찾아보면 기사가 막 넘쳐나요. 중국이? 그래서 올해 1월달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노동력 부족 100개 업종. 이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좀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제조업체의 80%는 노동력이 부족하다. 공장을 놀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5년 2년 남았죠? 2년이 되면 중국 제조업에서 3천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로 돼 있을지도 모른다. 중국이? 아까 독일에서 몇 개라고 그랬죠? 비어있는 일자리가? 60만 개 이랬던 뭐 60만 개였죠. 중국은 3천만 개.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제조업 그 평균 연령대가 몇 살이냐면은 40대가 넘었어요. 지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늙고 중국도 늙고 지금 다 빨리 늙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거대한 산업단지에 옛날에는 다 정말 파릇파릇한 청춘 남녀들이 시간을 그리고 자기 몸을 갈아 넣어서 일을 하고 있었으면 지금 이제 다 아재들이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중국이랑 사실 이런 상황은 비슷하다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중국에 전체적으로 사람이 없냐? 이 정도로 사람이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중국 도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이제 만 16세에서 24세.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를 졸업해서 24세.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과거 같으면 제조업 현장에서 일을 할 법한 이런 친구 중에서 20% 이상이 실업자로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랬어요? 나 공장 가서 일하기 싫어 이거예요. 나 제조업 현장에서 그렇게 기계처럼 일하고 싶지 않아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농촌에서 그러면 데려올 사람 없어요. 왜요? 농촌에 이미 40년 동안 뽑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촌에 가보면은 정말 꼬꼬마 할머니만 계시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 이게 너무 많은 거죠.
설령 거기서 이제 한 20살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제 대처로 이제 대도시로 나와도 절대 공장에서 일 안 한답니다. 예, 와서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원하는 거지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손에 거죠. 기름 안 묻힌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0.8, 0.7 뭐 합계 출산율 네. 이야기하면 중국이 1.2예요. 안 낳는 거죠, 애를.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속도전을 하는 건데 대한민국 따라올 나라가 지금 없는 따름이지. 중국도 글로벌 수준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이제 내려 꽂히고 있는 거죠. 이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뭐.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계, 사실 인구 통계라는 건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고 굳이 이거를 뭐 조작을 하려는 나라는 북한 정도 빼고 나면 사실 없거든요. 예측도 가능하고. 예측도 가능하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외부에서 야, 중국 너희 괜찮어? 너희도 이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요즘에 이제 점점 이제 나오고 있어요. 중국으로 이민 가려는 사람이 있을까만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웃긴 게 한 200년 가까이 중국은 끝없이 외부로 사람을 보내던 이제 그렇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개항하던 뭐 19세기 중반 이때서부터 1차 세계대전 이제 있을 때까지 20세기 초반까지 한 80년에 걸쳐 가지고 중국 사람들 한 2천만 명이 해외로 나갔어요. 전 세계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대륙 횡단 열차 이거 까는데 전부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가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 너무 많이 왔다고 그때 이제 이민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민법 만드니까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도 다 아시아 국가들까지 퉁쳐가지고 막아버렸죠. 네네.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원인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웨이브가 이렇게 쫙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 개방이 본격화되고 냉전이 이제 종식된 1990년대 이후에 다시 한 1,000만 명 정도가 해외로 또 한번 쫙 쏟아져 나갔습니다. 주로 이때는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 서유럽, 일본, 호주 뭐 이런 쪽으로 네. 이제 나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화교 인구는 한 3,500만 정도 된다. 예. 뭐 동남아 지역까지 합하면 더 많을 수도 이제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아까 정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라는 거는 예측 가능하단 말이죠. 한 살 한 살 나이 먹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 중국 인구의 4분의 1, 25% 이상이 60세예요. 아, 60세 이상? 예.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면 지금 2030년 7년 남았으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민이라든지 외부로부터 인력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전혀 움직임이 없다. 아, 그래요? 라는 게 이제 유럽이나 미국 그 싱크탱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부적으로 저렇게 사람이 없다고 난리인데 그럼 뭔가 조치가 나올 때 중국 정부는 왜 꿈쩍도 안 하지? 뭐가 있나?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노동력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맞서기 위해서 일단은 집에서 있는 여성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쪽으로 일단 가요. 예. 그리고 이제 기술 고도화, 이제 로봇 뭐 이런 것들로 가는 거죠. 사실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아마 이런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지 로봇 친화적. 어릴 때부터 일본 로봇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 예. 한중일 3국이 또 로봇 가장 친화적인 나라예요. 아, 산업 로봇 뭐 이런 거요? 산업용 로봇이든 뭐 어떻든 로봇에 대해서 되게 열광하는 나라들인데 뭐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이제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력 부족.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대도시는 그래도 괜찮아요. 네. 접경 지역, 이제 지방, 농촌 이런 데가 이제 노동력 부족이 극심한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쪽 서쪽이라든지 서남부 이제 다른 나라하고 접경 지역인데 뭐 인력이 되게 많이 부족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몰래 그 주변 국가들에서 미립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 규모로 있어요. 뭐 미얀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때로 몰려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 이제 정부 성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모른 척 합니다. 그거 없으면 당장 자기네들 뭐가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그 전혀 근거가 없는 이제 동네에서만 통용되는 무슨 허가증, 신분증 이런 것들을 이제 주기도 한답니다. 보면은.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중국이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들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많이 받아요. 아프리카랑 중국 교류가 좀 많이 그렇죠. 있죠. 근데 중국은 철저하게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들이 공부를 마치면 돌아가도록 해요. 왜? 왜냐면은 이제 자기들도 예전 같으면은 일자리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아프리카 친구들을 쓸 이유가 별로 없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야만 중국에 더 많은 인력을 보내는 거를 꺼리낌 없이 보내요. 돈의 유출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돌아가봐야 할 일이 없잖아요. 네. 난 중국어 이미 벌써 이제 석박사 과정 하면서 다 하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광둥성 같은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에 이 아프리카 출신들이 때로 이제 몰려들어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피부색이 다르다 보니까 눈에 잘 띄어요. 너무 튀는구나. 미얀마 같으면 잘 안 띄는데. 아. 거기다가 또 이 덩치도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완력도 잘 쓰고 예. 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사회 문제가 이제 돼가지고 아프리카 출신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되게 단속을 되게 강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5년 같은 경우는 광둥성 기준으로 한 8만 명 정도가 이제 불법 체류 정도 하는 걸로 이제 간주됐는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13,000명. 아마 지금은 이제 훨씬 낮아졌겠죠 보면은. 예. 뭐 버텼겠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국의 모습이 되게 좀 이상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4억 인구인데 그 중에서 외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중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냐? 외국인이 얼마냐? 쉽게 말해서 네. 100만 명 정도예요. 중국에? 예. 100만 명? 예. 그밖에 없어요? 네, 그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100만 원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통계 보면은 이제 많을 때는 한 5% 정도까지 올라갔었고, 예, 지금은 한 3% 정도로 코로나 때 이제 많이 나가서, 예, 그러니까 5천만 곱하기 3% 하면은 150만이네.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죠. 일본도 한 2% 정도 돼요. 일본도 되게 외국인 안 받는다 하면서도 지금 일본에 가신 요번에 최근에 일본 많이 가시잖아요, 관광으로. 가보면 편의점에서 일본 사람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경우 되게 많이 봤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래요.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5%, 독일 같은 경우는 19%. 야, 독일 진짜 높다. 왜냐면 주변 EU 국가에서 막 오니까. 호주 같은 경우도 한 30%. 30%예요? 예. 호주는 외국 사람 없으면 외국 출신들이 와서 일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나라가 된 지 오래죠, 벌써. 하긴 뭐죠? 그 일하면서 워킹홀리데이. 그런 게 다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적다. 중국 진짜 적네. 예.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하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거고,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지난 2016년에 이 취업 비자 관련해서 3단계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제 포인트 같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단계가 A 등급, B 등급, C 등급 있는데 C 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비숙련, 예,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건 명목상 있지 거의 활용이 이제 안 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비숙련은 어느 나라나 대부분 다 막으려고 그러고 숙련 노동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이제 데려오고 싶어 하는데 그렇겠죠. 그게 뭐 미국 정도 되는 나라 빼고 나면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 나라를 가고 싶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중간 정도에 되는 능력 있는 잠재성 있는 친구들을 데려와서 능력을 잘 키우는 게 사실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돼 있어요. 2004년에 영주권 제도도 이제 도입이 됐는데 도입된 이후에 12년 동안에 이제 10,000개 정도의 영주권이 나왔어요. 네. 10년짜리 이제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 거주 허가증이 이제 한 10,000명 정도 허가해 준 거예요. 10,000개요? 예. 왜 이렇게 이거 짜요? 중국이 딴 건 다 뭐 사이즈들이 막 뭐 억 단위고 뭐 이런. 그러니까 중국 그 정부의 기본 입장은 뭐냐면 일단은 중국은 단일 민족,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단일 혈통. 뭐니 한일은 또야 민족이 몇 갠데. 그렇죠. 그런데 있는데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제 뭐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민족주의를 이제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부추기다 보니까 이런 한족 뭐 이런 거.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흐름이 되게 강해진 거죠. 그래요. 예. 그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국의 어떤 그 성장에 대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견제하고 이런 것도 많아지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중국 그 당국자들, 중국 많은 사람들 사이에 외국인 이꼬르 스파이 라는 인식도 되게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04년부터 2016년 동안에 중국이 10년짜리 이 영주권 이제 장기 체류 허가증을 10,000장 줬는데 미국은 같은 기간에 1,200만 개의 영주권을 1,200만 예. 와.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좋은 인력을 데려오는 이런 프로그램도 중국이 되게 많이 해요. 예, 이런 프로젝트를 꾸준하게 이제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원래 베이스가 중국이 아닌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다 중국 사람이었는데 해외로 나갔다가 미국에서 뭐 공부하고 이제 있다가 그 자녀를 이제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제 미국 시민권을 한번 얻었지만 나이 들고 나니까 나 다시 고향에 가서 일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은 미국 사람이 이제 미국 학자가 중국으로 온 걸로 잡히지만 실제로 보면 중국 사람인 거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벽들 장벽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좀 우리한테는 잘 납득이 안 되겠지만 중국 내부적으로 민족적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이 최근 들어 되게 득세를 하고 있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게 하나로 내려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야, 그러면 도대체 그 몽골 원나라는 도대체 뭐고 청나라는 도대체 뭐냐. 네. 대번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중국은 뭐 아유 그건 원래 다 우리 민족이야. 예, 다 우리 민족인 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그러다 보니까 간혹 중국에 이제 귀화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 귀화 신청하는 게 뭐 이를테면 뭐 시민권 획득인 거죠. 2020년에 16,000명 중국 전체에서. 예. 근데 이것도 대부분 원래 중국 베이스로 있다가 해외 국적을 취득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아이고야. 일본 같은 경우가 매년 한 7,000명 정도가 이제 귀화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되는 건 아니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000명. 그래요? 예. 우리나라 귀화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 한 60% 정도는 이제 중국?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국제 결혼. 예.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신청을 하는 이제 이런 경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한 해에만 시민권 취득자가 80만 명. 진짜 미국이 확실히 글로벌 인재든 뭐 하여튼 글로벌 인력들을 많이 끌어당기고 있는 건 그렇죠.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미국의 경쟁에서 누가 승리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은 5년마다 안 바뀌, 4, 5년마다 안 바뀌잖아요. 일관성 있게. 뭐 하나 추진하면 20년 동안 마구마구 밀어붙이고 전략적으로 동원해가지고 가잖아요. 뭐 태양광, 배터리, 막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무서울 정도잖아요. 그런데 딱 사람으로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미국에 저 가는 80만 명 중에서 뭐 세계 탑 티어는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어떻든 간에 1년에 80만 명, 그러면 10년이면 800만 명, 1000만 명 가까이를 해외에서 미국 시민으로 이제 시민권을 신청할 만큼 그중에 1%만 완전 탑 뭘 하더라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기업이 전 세계에서 인력을 자고 아래 위로 다 쓸어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보면 예. 이런 거 보면 이 참 미국의 시대는 오래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도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보니까 2020년에 야 우리 이제 해외 투자도 받아야 되고 우리 부동산 경기도 계속 살려야 되고 하니까 돈이 많거나 일부 뭐 어떤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했더니 중국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어요. 안 된다고? 예. 근데 그 안 된다고 하는 그 구호가 뭐냐면 중국 여성을 외국인의 손길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에이씨. 아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국인 남자친구랑 중국 여성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다니면 손가락질 스파이랑도 같이 다니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이 짤도 이제 돌아다니죠. 이제 보면은. 조금 아직 멀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중국의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뭐 이런 귀화에 대한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게 스포츠 선수들이 귀화하는 건 되게 찬성이에요. 축구 선수들 참 축구 선수 귀화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동계 올림픽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들 데려왔죠. 이런 것들은 또 금방 내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이중잣대를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꼭 필요하고 좋은 거는 당장 받아줄게라고 하지만 포괄적인 어떤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보다 좀 낫지만 여전히 배타성이 있죠. 부인할 수는 없는데. 뭐 아까 그 보여줬던 지도 거기 보시면 저 빨간색 저 30% 저도 지금 나이 50이에요. 나이 50인데 평균만큼만 살면 앞으로 한 30년 정도 살면 몇 년이죠? 2053년 그 정도 되면 아까 그 지도에서 보는 것들은 2030년 기준인데 2050년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 싶은 나라로 만들면 뭐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오고 싶은 나라가 돼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열어주기만 하면 되는군요. 그래서 열어줄 때 그냥 무조건 열어주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인재들 많은 사람들을 들여오되 적절하게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 사회에 녹여낼 수 있는지 준비를 필요한 거죠. 가령 이를테면 저도 이제 다른 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해외에 나갔는데 어떻게 20대 뭐 헝가리 여성이 한국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해요? 네. 왜? 한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비디오를 안 보고 오디오만 듣고 있으면 그냥 우리 그 여대생 그 정도로 잘해요? 네. 말투가 정말 약간 얘가 코맹맹이 소리가 좀 있나?
정도 하는 느낌으로 자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많은 사람들의 꿈이 전 세계에서 많은 20대, 10대의 꿈이 뭐냐? 서울에 가보는 거? 그래요? 또 좀 나가면 서울에서 일해보는 거. 오라 그래요. 그렇죠. 20대 오라 그래. 오세요, 헝가리. 정말 좋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서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느냐? 라는 면이 있는 거죠. 뭐 준비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잘해달라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 뭐 이를테면 대기업 본사에 와서 근무를 했을 때 그 친구가 대기업이라도 하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대우해줄 수 있는 내부적인 준비가 돼 있느냐. 네네네. 종교, 피부색, 언어 이런 게 모든 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섞여서 일할 준비가 돼 있느냐. 우리가 외부에 나갔을 때는 그렇게 일하는 건 당연한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특히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서투르죠.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미 익숙한 이제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뭐 아까도 독일 말씀도 드렸고 이제 한 것처럼 뭐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방향과 속도를 어떻게 이제 갈 것이냐를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로봇의 손길에 이제 이렇게 의존해서 그나마 있으면 다행인데 있으면 다행인데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아예 그냥 절단할 수도 있고. 그렇죠. 건강보험이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들고 가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 요양, 개호 보호 사람들 이제 그런 이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줄 사람을 놓고 경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야, 하여튼 뭐 지금 아시아 생각보다 중국, 아시아 젊지 않습니다. 중국, 베트남, 와 이런 나라들, 태국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고령화되는지는 정말. 태국은 저희랑 그 대한민국이랑 거의 비슷해요. 고령화 속도가. 야 그래요. 되게 젊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대도시만 가보시잖아요. 다 우리가 가보면 대도시예요. 대도시는 다 청년들 많고 여성들 많아요. 다 젊잖아요. 서울 중에서도 여의도, 뭐 강남, 홍대 있고 여기만 보면 야 대한민국 뭐 인구 많어, 젊은 사람 많어. 그런데 그러네. 2호선 한 바퀴 딱 돌고 강북 구간 어느 구간 딱 가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네네. 이제 아시아 국가들도 여러분들 다녀보시면 대도시와 그렇지 않은 관광지 뭐 이런 데 빼고는 차이가 크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인구 감소 문제로 이민을 고민하는 유럽의 독일과 또 중국 사연 좀 보면서. 고민은 안 하는데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다. 해야 될 것 같은 나라. 그게 아마 결국 이제 이게 우리 문제일 테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를 보면서 또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게 또 지구본 연구소의 또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흥미로운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